공자와 제자들의 대담을 기록한 논어의 수리편에는 집착과 용기에 관한 대목이 있습니다. 공자는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탓할 게 아니라 알아주지 않는다면 때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쟁에 임한다면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으려 들 만큼 죽음을 두려워 않는 용맹한 자가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알고 반드시 계획을 세워 성공하는 자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착과 자의식을 내려놓고 무심하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며 용맹과 우직함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용기란 잘못된 것에 대한 위험이 마음속 생각을 통해 정해졌을 때의 숙연함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마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신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용기는 비롯되지만 그것이 진정한 용기로 발현되려면 타인의 마음을 움직여 잘못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용기란 단순히 하나의 기질이 아니라 다양한 자질이 어우러진 능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인내, 배려, 이해, 통찰 같은 자질들을 바탕으로 옳다고 믿는 것을 굽히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함이 함께할 때 용기는 용기로서 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용기가 세상을 바꿔내는 걸 역사를 통해 우리 모두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도 아닌 무분별한 비관도 아닌 인내와 이해를 통한 용기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2일 라이브TV 저는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비가 오는 토요일이네요. 네, 아이고 어제까지 아주 엄청 더웠는데 네. 그래도 비가 내리니까 좀 땅이 식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장마가 대략 이제 다음 주 말경부터 시작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는데 지난주 이제 그 뭐 뉴스들을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장마 전선이 완전 히 올라와가지고 네네. 그 시간당 150mm 정도 오. 기습적인 폭우도 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난 어제였나 그제였나 금요일쯤이었나 갑자기 기습적인 폭우가 내려가지고 시간당 50인가 100mm인가 그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장마 전선이 그렇게 지금 북상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B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그 한반도 상공에 있는 그 열대성 그 뜨거운 저기압이죠. 걔네들한테 밀려가지고 장마 전선이 지금 이제 북한을 북상을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음 주 말쯤에는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는 비는 장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통상적으로 장마가 시작은 항상 6월 말에 시작을 해가지고 약 한 달 동안 지속되다가 7월 말에 끝나서 그 다음부터는 휴가가 보통 이제 시작되죠. 근데 이제 그 좀 이제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약간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장마가 늦게 시작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늦게 그렇죠, 7월 한 7월 초순경 넘어서 이제 7월 한 10일경 그때쯤에 시작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올해처럼 이렇게 뜨거운 공기에 밀려가지고 장마 전선이 밀려가지고 고착화돼가지고 못 올라오고 있는 케이스는 뭐 종전에는 없었던 그런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면 이것도 이제 그러면 지구 온난화 같은 거에 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온난화 덕분인지는 온난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서울이랑 뭐 경기 일대에도 지금 이제 러브버그가 출몰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올해가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좀 특별한 게 있나요? 그렇죠. 이제 러브버그라는 게 이제 대략 거론된 게 기사를 뉴스를 되짚어 보면 한 2022년부터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이제 러브버그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들이 매년 여러 번 나왔는데 올여름이 굉장히 심해요. 아, 네. 저도 이제 요거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게 대본 쓰다가 새벽에 이제 편의점에 담배 사러 갔는데 편의점 그 매장 안에 러브버그가 바닥에 수북하게 쌓이는 거예요, 진짜로. 아, 수북하게. 알바생은 물건 정리한다고 바빠가지고 못 치우고 있던데. 그래서 우리 동네 러브버그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구나. 뭐 이제 그래가지고 좀 기사 찾아보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게 러브버그라는 게 파리입니다, 파리. 쉽게 말해서 5단 털파리 속 털파리과 곤충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뭐 왜 러브버거라고 부르느냐, 뭐 다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주로 발견될 때에 보면은 두 마리가 붙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돼. 이게 이제 짝짓기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얘들이. 아, 네. 그리고 그 반면에 이 지금 성체로서의 생애 주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짝짓기만 하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얘네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러브버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러브가 아니지. fuck 아니야, fuck 이거면은. 글쎄요. 좀 번식을 하기 위한 거면은 러브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 얘네들이 사랑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아무튼 이제 러브버거라고 하는데 그 근래에 이제 몇 년간 보면 외래 해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외에서 유입된 해충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창궐해가지고 사람들 괴롭힌 해충 그러면 배드버거가 있었고. 빈대죠, 빈대. 네. 배드버거 이어서 러브버거가 왔단 말이에요. 배드 러브니까 뭔가 좀 같지 않습니까? 좀 거시기해.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해를 가는 해충은 아니에요. 사람들 물거나 아니면 뭐 기생충이나 병균을 감염시키는 그런 애들은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좀 큰 범주로 해충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일단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 막 시커먼 애들이 잘 달라붙거든요. 또 날아다니다가 사람 몸에도 않고 뭐 온갖 데 다 앉아버려.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한번 나타나면 몇백 마리씩 이렇게 군체처럼 이렇게 우르르 막 시커멓게 그렇게 하늘 뒤덮고 날아다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인간 서식지에 들어오니까 그 자체로 일단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생애 주기가 짧으니까 그렇게 해서 죽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거나 하면은 얘네들이 그 내장의 산성 성분이 굉장히 가동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철로 된 건축 구조물들 그런 것들을 부식시킨다거나 특히 자동차에 타격을 많이 줘요. 지금 보면은 도장면까지 부식시켜요. 심하면. 와, 대단하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자동차에 몰리는 게 또 이유가 있어 나름. 얘들 생태가 보면은 그 습한 부식토 쪽에 많이 부식토를 많이 좋아하는데, 습한 부식토라는 게 메탄가스가 올라오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감지하지 원래 메탄 자체는 냄새가 없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메탄가스 올라오는데, 얘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메탄가스를 많이 선호한단 말이야. 근데 자동차 배기구에서 메탄가스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차에 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들러붙어가지고 자동차도 알게 모르게 부식되는 경우들이 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살아있는 비둘기똥? 뭐 그렇게 봐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뭐 주의할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러브버그가 뭐 사시는 그 부근에 이렇게 창궐했다가 바닥에 죽어 있다라 그러면은 보이는 족족 치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장이 산성이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사체가 조금씩 부패되면서 내장이 드러나 버리면은 눌러붙어요. 네네네. 얼룩 남는 경우도 있고 잘 안 쓸려나가기 때문에 보이는 족족 치우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차량 소유자 분들께서는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러브버거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있는 게 미국 종은 아니긴 한데 생태가 거의 같기 때문에 미국은 러브버거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게 창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라디에이터를 완전히 틀어 막아가지고 엔진이 퍼지는 케이스도 있다고 해요. 와, 그 정도로 많이 생길 수도 있군요. 그리고 이제 속설로 많이 나도는 게 러브버그가 그 모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익충이다. 이런 식의 그 속설이 돌고 있는데 이건 뻥입니다. 아, 모기를 안 먹는다.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러브버그가 미국 정부의 유전자 실험에 의해 탄생한 종이다. 이런 그 도시 괴담이 돌았던 거야. 미국 정부에서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러브버거라는 곤충을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러브버거가 모기를 먹는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소문이 생겨난 거야.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주로 먹는 거는 뭐 주로 이제 썩은 잡초 같은 걸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보면 꿀도 먹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 벌처럼 꽃가루를 이렇게 수정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태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전혀 해충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떼지어 다니면서 온 동네 다 들러붙고 사람들 몸도 잘 들러붙거든. 애들이 잘 안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적이라기보다는 도시의 적이네요. 문명의 적. 그렇죠. 이제 사람 자체의 적은 아닌데 분명히 사람 삶의 적이 삶에 많이 좀 거슬린다. 네. 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뭐 한편으로는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닐 수도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체 그
생애 주기가 짧다. 짧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6월 17일경부터 수도권에 러브버거가 대량 출몰했던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뭐 길게 잡아도 한 6월 말쯤 되면 얘네들이 어차피 성체들이 다 죽을 것이다 대부분.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면 장마기 때문에 어차피 비 오면은 또 얘네들이 못 날아다니거든. 그래서 이제 뭐 한 며칠만 더 참으시면은 러브버거는 지나갈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날아다닐 수 있는 모기가 역시 더 대단하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배드버그, 러브버그 다 안 좋아. 이름 좀 꾸리한 애들은 다 멀리 해야 돼. 자, 이제 이번 주에 그 재판 결과 하나 남겨 있고 또 이제 고소영장 친 게 하나 있죠. 21일 날 그 신양림이랑 김만배가 구속이 됐습니다. 아, 김만배는 그다지 오래 남아있지도 못했을 텐데 예, 또 들어갔네요. 이제 이거 아시다시피 이게 올해 초였죠. 네네. 겨울 언제쯤 아니다 작년이었다 작년. 작년 가을 겨울 사이였던 것 같은데 한 10월 11월 신양님이 갑자기 뉴스타파 통해서 폭로했던가 이거를 그랬죠 당시에 아니다. 아 그거는 이제 21년일 거고 이거 얘네들 그거잖아 그 뭐야 윤석열이 저기 뭐야 대장동 돈줄 수사 막아줬다. 네네네. 그거 허위. 아니 그 뭐야 부산저축은행.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기 친 놈인데 얘가 대장동 또 돈 몸통이라 그랬잖아. 초기 몸통.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을 지었죠.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거 막아줬다. 윤석열이 직접 커피도 타줬다. 뭐 이제 이런 그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퍼뜨렸던 인간들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 보고 좀 트윗에서 보고 웃겼던 게 이재명 지지자나가 허위사실 유포인데 뭔 구속하냐 인멸할 증거가 뭐가 있다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참 뭐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들은 공모를 했잖아 지금 허위사실을. 네네.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공모를 한 사람들이니까 경우가 전혀 다른데 뭐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한다는 게 좀 웃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라는 큰 선거판을 어지럽힌 선거사범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선거사범으로 봐야죠 사실. 이거 굉장히 큰 중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구속 사유가 나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이재명 피습법이 일반적인 그 상해죄 그 가해자들보다 훨씬 큰 중형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구속 축하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지자는 그런 뻘소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전혀 듣지 않겠지만 하지 마라 좀. 그냥 모른 척 하든지. 뭐 요즘 뭐 이재명 지지자들 이 케이스 별로 관심도 없어 하더만 신앙님만 불쌍하더만 보니까 충성을 다했는데. 자, 그리고 6월 17일 날 이제 유시민이 그 대법원 판결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벌금 500만 원. 제법 크게 받았네요. 이것도 지금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거 이제 이거 몇 년 됐냐? 이거 한 2019년쯤이었나 이게? 이게 혹시 그 신라젠 그건가? 예, 유시민이 한동훈 검찰이 당시에. 네네. 그러니까 계좌 털고 뭐 했다고. 노무현재단 계좌 털었네, 자기 계좌도 털었네. 그 소리 한 거.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명예훼손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에요. 이거는 벌금 500만 원은 무죄가 나온 거예요. 확정. 그러니까 이제 19일 날 이제 유시민이 매불쇼에 나가지고 정신승리를 대놓고 합니다. 저는 이 태도도 진짜로 역겨웠는데 보면은 뭐 한동훈 씨한테 내가 유윈 그래 당신 팔뚝 굵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다. 왜냐하면 그 한동훈이 잘 싸우는 방식으로 한동훈이 유리한 코너에서 싸워서 이긴 거니까 뭐 아주 그 작은 전투 안에 이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검찰판 재판에서 내가 뭐 이길 수 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자기 잘못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는데 유시민이 검증을 하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냥 어림짐작해서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그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방송 알릴레오에서 뭐 나름의 증거도 있다고 뭐 정황적인 증거도 있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정황적인 거는 그러니까는 진짜 뻔뻔하게 자기가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고소하고
할 때쯤이었나 고소하기 직전이었나 그때 내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발뺌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발뺌까지 했다가 그 3심 판결 나니까 맞으면 이것도 자기들 지지자들 앞에서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넌 뭐 그냥 한동훈 판이어서 내가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한동훈 선거에서 지고서 지금 네. 뭐 비대위원장직 내려놓고 네. 또 이제 빠져 있으니까 아마 이런 걸 가지고 네. 다른 걸로 내가 먹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나 본데 참 진짜 후한무치합니다. 추잡스럽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뭐 살도 별로 안 찐 양반이 이렇게 껍데기가 두꺼워지는지. 진짜 지금 민주당 판을 보면은 다들 그렇지만은 특히나 유시민의 이건 몰락은 아니고 본색이라고 봐야겠지. 유시민의 진면목이 드러날수록 참 실망스럽다 못해 끔찍한 수준인 건 유시민만한 사람도 얼마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 양반이 몇 년 전만 해도 그나마 신뢰할 만한 지식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미징이 됐다는 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게 아니 그때는 또 나름 그러니까 한창 그거죠. 그 전원책 씨랑 이제 그 썰전에 출연해서 이렇게 시사 논평하고 그럴 때 그때는 그래도 말을 좀 제법 조심하는 편이었어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의견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 같이 출연하는 전원책 씨가 굉장히 과격해 보였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막 단두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전원책이 더 상식에 가까워 보이니까. 그렇죠. 네. 뭐 전원책과의 관계도 그렇고 진중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참 어쩌다 참 이 지경까지 갔나. 이 사람은 언제쯤이나 자기를 돌아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 때 이렇게 돼버리면 늦은 거 아닐까요?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 얻을 수 있다고 사람이 이렇게 유시민 씨가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그거밖에 없죠. 정신승리.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는 다 실패했었으니까 지금까지. 네. 그래서 이제 현실 정치인을 은퇴하고서 이제 평론가로 이렇게 변신을 한 건데 자기는 이제 또 중간에 또 평론도 이제 안 한다 막 때려친다 뭐 이랬는데 그 말도 이제 다 뒤집어가지고 지금 뭐 막 100분 토론 한참 출연하고 그렇죠. 유승민이랑 같이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입을 놀리고 있는데 이제 평론도 못해. 그러니까 평론 그 지식인 활동은 못하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뇌피셜 함부로 뱉었다가 검증당해가지고 뽀록난 게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많고 알쓸신잡이었죠. 그 나영석 PD가 얘기했는데 틀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편집했다고. 거기다가 뭐 유서과학 신봉 같은 소리도 많이 했고 그동안에. 네네. 그래서 뭐 평론밖에 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나마도 보면은 이 수준이니 뇌피셜로 그냥 던져놓고 뭐 수습도 안 하고 정신승리 해버리고 이래버리니 하여튼 좀 박제를 좀 잘 시켜놨으면 좋겠어요. 유시민 씨는 이게 정말 후대 사람들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로 쓰여야 딱 적당한 그렇습니다. 그런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제 변희재도 못 비워서 유시민을 추종하는 입장이라면은. 자 다음은 이낙연 대표님 소식인데요. 네, 이거 이제 그 신천지 연루 유튜버. 네네 시사건건. 네, 이건 기사에서는 그냥 정씨로만 나와가지고 짜증나서 그냥 실명 확 올렸는데 대본에 실명이 이런 이름이었군요. 네, 정진호 양반이 이제 지금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종결이 됐어요 수사가. 경찰에서 올렸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했죠. 네, 기소 의견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네, 불기소. 처분해버렸죠. 무혐의가 아니고 불기소구나. 네네.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근데 불기소 하는 것도 그거였어요. 혐의 없음. 뭐 이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뭐 검사가 좀 짜증나긴 하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그거는 형사였고 이제 민사소송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6월 21일 날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 첫 변론 기일이 있어요. 이날이.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5천만 원 상당의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려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네네. 당초 이제 법원이 이거를 조정 절차로 회부를 하고 그다음에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는데 양측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금액이 얼마였더라? 찾는 걸 까먹었네. 네네. 형사 때랑 똑같네요. 네. 형사 때도 이제 법원에서 합의를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양측 다 거부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연 대표님 측의 이제 입장은 이게 아마 장덕천 변호사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다른 정치인의 사례를 보니 보통 100만 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형사처벌을 면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늘어나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앞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형사 고소에 의해 가지고 민사까지 낸 첫 사건 이렇게 이제 또 이해를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버 방송사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소액으로 배상이 되면 앞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 이제 판사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이걸 재발을 방지를 위해서라도 좀 엄한 벌을 좀 엄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배상금을 세게. 네. 그리고 정진호 측은 뭐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조정안이 나오니까 죄료성 불리하면 조정이라고 판단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경찰 애초에 이제 그 법원에서 처음에 조정안을 제시를 했을 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기 전이었다는 거야.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갑자기 검찰이 처분도 안 했는데 법원에서 먼저 조정안을 던졌기 때문에 불리하다 생각해가지고 거부를 했다. 그래서 재판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그 정준호 측은 지금 정운현 실장님. 네. 정운현 실장님을 지금 이제 참고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고 정운현 실장님이 신천지랑 관계없다는 문자 보낸 적이 있거든.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하면 김호준도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호준이 신천지설 방송에서 슬쩍 말한 적이 있으니까. 네네네. 한번 해보라 그래. 자시고 간에 정운현 실장은 관계 없다고 말씀하셨을 뿐이고 실제로 관계 입증은 니네가 해야지. 어쨌든 제가 기사에서 본 바로는 장덕천 변호사께서는 정운현 실장과 김어준의 증인 소환인가 참고인 소환 하는 거 출석을 반대하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의미가 없죠, 네. 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시간 끌길 수도 있고 뭐. 자, 아무튼 이건 좀 짜증 납니다, 여러모로. 네. 이따위로 던져놓고 그냥 이건 말 그대로 음모론이거든. 얘가 방송 짓거린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아무런 제재가 없이 그냥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버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혼탁해서 미치겠는데 얼마나 세상을 또 혼탁하게 만들려는 건지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선례를 남길 필요는 저도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하게. 네. 이건 너무 심하잖아. 보니까 근데 유튜브 방송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뭐 약간 제재 비슷하게 하긴 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이 유튜브나 뭐 팟빵 같은 이제 팟캐스트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 플랫폼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용 중인 플랫폼들. 네네네 그렇죠. 이런 것도 뭔가 어떤 제재라던가 그러니까 플랫폼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측 아니면은 뭐 팟빵 측을 통해서 제재하는 게 아니라 방송 자체를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특히 이런 정치 시사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이 나온다고 하면은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뭐 국회에서 만들 것 같지가 않죠. 뭐 이제 저희는 사실 직업 방송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유의미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저로서 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 허위 사실 혹은 이제 음모론적인 그런 뭐 시나리오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본인은 자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자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웬만하면은 왜냐면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내가 만드는 거잖아. 뇌피셜이라는 걸 자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흔히들 보면은 뭐 주로 성적인 콘텐츠를 파는 사람들을 가지고 많이 폄훼를 하잖아요. 언론에서 무슨 뭐 별풍남, 뭐 별풍녀, 뭐 별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옛날에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별창이라고 많이 아프리카에서 별풍선
별풍선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 네네네.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랑 차이가 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수치심이나 도덕관념 같은 걸 일정 부분 내려놓고 활동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대체? 우리는 이제 보통 전문 용어로 빤스 벗었다고 얘기를 하죠. 예, 빤스 내리고 네. 방송하는 건데. 뭐 저희 방송 초기에는 보면 저희도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말이 험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제 그거를 그 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좀 다듬어야 된다 그렇게 느낀 게 모니터링하면서 느꼈거든요. 네.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많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방송이 아니다. 내가 뭐 누군가 하는 건데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들어보고 이게 어떻게 들릴지를 내 스스로 생각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물론 그렇게 100%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 듣기 싫은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막 험하게 말하고 그렇게 세게 말하고 막 그러는 게 격노하고 그러는 게 정말 듣기가 싫은 거야. 뭐 내용을 떠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하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좀 자기 객관화할 필요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대체 무슨 그 자기 어떤 도덕관념이나 그런 걸 내려놓는다는 거는 이건 뭐 누구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좀 크게 보면 윤석열도 못 가. 이 수준이면은.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냥 막 그러니까 윤석열도 뭐 이상하게 까잖아요. 막뭐 첼로녀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뭐 김앤장 변호사 뭐 한 30명이랑 이렇게 뭐 술자리를 가졌다 뭐 얼마나 웃깁니까? 진짜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저기 왜 박근혜 탄핵 국면 때 그때 보면은 막 그 무슨 뭐 주진우가 무슨 뭐 청와대에서 무슨 뭐야 섹스 스캔들이 있는 것처럼 뭐 그다음에 뭐 구판 네, 구판이 그런 것들 얘기를 막 주진우랑 저기 고발뉴스 이상호 그런 애들이 막 흘렸잖아. 네네네. 그런 것도 사실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진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이런 것들도. 그냥 더럽죠. 예. 이게 좀 사람들이 스스로 다들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커먼 센스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 상식의 선은 넘지를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런 더러운 얘기를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던 게 막 그 공영 언론에 라디오 방송 DJ를 하면서 막 회당 뭐 100만 원대 수백만 원대 출연료를 받아가면서 방송을 그렇죠. 했었다는 게 야, 이게 진짜 정의가 아니지. 이게 정의가 아니지. 불의하지 이게 진짜. 불이지.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지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 엄한 놈이 다 가져가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부도덕들이 활기를 치니까 저출산이 나오는 거야. 저출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이제 이따가 또 얘기 좀 해보겠지만 사실 저는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도덕한 사회가 돼가고 있어 그렇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는 부도덕한 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세상 족같네. 애 낳으면 뭐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진짜 그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네. 자, 뭐 그렇다 치고. 네네.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저희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웰컴퓨터님 그리고 호구맨님 피부 뽀송 위해님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후원을 하셨나?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트위터에 오늘 한 8시쯤에 글을 썼거든요. 이제 그 11시쯤에 이제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끈적하다. 미치겠다. 근데 샤워를 그래서 11시쯤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10시쯤에 샤워를 할 생각인데 아직 2시간 넘게 남았다. 버텨야 된다. 그런 걸 올렸더니만 막 지금 샤워하고 또 하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그러셨길래 그 샤워 2번 하면 피부 상한다고 그런 거를 썼더니만 이런 후원이 들어왔네요. 어떻게? 네. 그래서 이 후원 받고 샤워 2번 해라. 샤워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샤워 워터밤까지는 아니고 샤워밤 뭐 이런 거. 네.
어쨌든 네, 호구맨님의 뽀송한 피부를 위해 네. 지금 에어컨 틀어서 뽀송합니다. 네네 지금 매우 뽀송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쾌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닥터후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 그리고 웰컴퓨터 0079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어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웰컴퓨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안전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안전 배송 박스에 넣어서 웰컴퓨터로 반송해 주시면 편하게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6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네. 100만 원 이상 본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제 앱코 3종 세트 네. 10만 4천 원 상당 기계식 키보드, 마우스, 이제 사운드바의 스피커 네, 스피커를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웰컴퓨터 유튜브 계정에서 이제 그동안 쇼츠만 올리다가 최근에는 이제 실험적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이제 고객분하고 이제 견적 상담하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 네네. 고객분 얼굴은 안 나오고. 네. 근데 이제 그거 보시면은 실제로 웰컴퓨터에서 어떤 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한번 좀 이제 그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사장님이랑 친숙하니까 그런 영상이 보기 더 편한 걸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모로 보니까 확실히 웰컴퓨터 사장님은 장사하면 장사를 잘 하실 걸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저 자리에 앉았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 나는 존나 까칠할 것 같거든. 나는 저렇게 상담 못 한다. 아씨 막 틱틱대고 막 그럴 것 같거든. 다른 가게 가세요, 막 이런. 그렇지.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네네. 그래서 웰컴퓨터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옥수수 소식 없죠 아직? 네, 아직 없었습니다.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언제 나오는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22대 국회가 열리니까 이제 또 이제 입법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나 좀 짜증나는 그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검찰 권한을 확 죽이고 심지어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 법안도 다시 올라오기도 했고 민주당 발로 네. 검찰청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리고 검찰인지 판사까지인가 하여튼 또 탄핵 또 네. 걸고 그런 법안 올라오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역시나 저희 눈에 확 밟히는 그런 또 이제 법안이 올라왔어요. 네, 저희도 좀 병적이긴 하죠. 이 네 글자만 보면은 좀 눈이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평정심을 잃고 올랑가 대본 쓰면서 평정심을 많이 잃었는데. 네. 자, 이제 6월 17일 날 그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용해인이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 기자회견 내용이 뭐였냐면 아동 기본소득법을 발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골자는 그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했던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14세 이상의 그 아동이 기본소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집어넣겠다. 이게 이제 법안의 골자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럼 기존 그 뭐야 아동 수당법은 뭐였냐?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죠. 네, 2018년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018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네, 지급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2018년 11월에 이제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소득 하위 90%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첫 이제 1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019년 4월에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고 네. 이거에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2019년 9월에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네. 마지막 2022년 4월에는 만 8세 미만 네.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취학 아동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급 그렇습니다. 대상이. 네. 애초에는 이제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완전 비선별적은 아니었고 그 상위 10%를 제외한 네, 나머지 계층들에만 그렇게 주는 시작했다가 거. 이제 전부 네. 다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었죠. 자, 이제 영예는 이거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SNS에도 글을 올렸는데 첫 문장이 이래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미래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가 본데 이 법안의 발의 이유를 보면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소득 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에 따르면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출산율 하락폭은 소득 하위층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래서 소득 하위층이 출산율이 특히 더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 자녀에게 금수저를 물릴 자신이 없으면 출산을 결심하기 힘들다. 모든 국민이 소득 걱정 없이 출산과 양육을 결심하도록 국가 차원의 현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영아기 집중 지원만으로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윤석열 정부는 영아기 집중 투자를 기조로 하고 있으나 자녀 1인당 월 평균 지출 비용은 영유아기보다 학령기가 더 높다. 이게 이제 애초에 그 미취학 연령대만 지급하던 거를 18세까지로 확대하는 그런 이유라고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봅시다. 그 영유아기 이후에 이제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지출이 증가한다고 용해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학령기 지출이 왜 증가합니까? 학원비죠. 학원비. 교육. 학원비죠. 뭐 단적으로 말하면은. 그다음에 뭐 이제 어린이집 뭐 이런 거. 학령기면 어린이집. 학령기는 아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네. 초등학교 때부터면은 그러면은 이제 학원비지 뭐. 사교육이 네. 가장 큰 학원비 말고는 별로 영향이 없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사교육비가 많이 나가는 또 이유는 뭐냐 이것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경쟁 구도가 점점 더 빡세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뭐 더 빡세지는지 모르겠고 늘 언제나 빡셌어. 더 빡세지는 건 있죠. 이게 뭐 이제 매년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인서울 타령이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심한 건 맞거든요. 저는 이제 지방에서 입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그때만 해도 그냥 저도 이제 뭐 지방에서 지방 사립대를 다녔지만은 뭐 졸업은 못했지만은 사립대를 다녔지만 거기 나와도 먹고 사는데 크게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했어요.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였지. 근데 이제 재미난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에 좀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 이게 분위기를 보면은 점점 지방에서 이제 수도권, 네. 뭐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네. 많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대학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학기 초가 되면은 항상 지역 향후회라고 해서 뭐 부산 향후회, 뭐 제주 향후회, 뭐 광주 향후회 이런 식으로 각 지역 출신들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점점 사라져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부산 향후회 정도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 학교가 그냥 경기권이고 인서울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인서울에만 있는데 몰리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 다만 인서울의 얘기를 들어봐도 향후회가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사투리를 듣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거를 지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서울 내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더 세졌다고 볼 수 있는 걸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일단 그리고
체류비가 그 체류비가 올라간 것도 올라가는 있죠. 것도 크죠. 올라간 것도 크죠. 그래서 그냥 그 자기 출신 지역에서 뭐 장학금 받으면서 뭐 네. 그런 이제 지역에 있는 공립대학에서 네. 그냥 하는 게 뭐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거와 동시에 어떤 인서울에 대한 얘기가 네. 많이 올라갔다. 네. 그게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죠. 뭐 아무튼 뭐 다각도로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뭐 그래도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그 뭐 대학 학벌에 대한 경쟁 구도도 점점 치열해지고 네. 그다음에 점점 그 소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가능해도 있죠. 고용 안정화가 떨어지면서 소수의 대기업들 아니면은 그 좀 장기적인 삶의 플랜을 세우기가 어려워져 가는 면도 분명히 있고 그만큼 직장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가 힘들어지니까 네네. 뭐 이제 그런 점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으로 돌파를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것에서부터 어떤 삶의 그 안정성을 찾는 게 시작된다. 시발점이 거기서부터더라고. 그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좋은 대학교를 간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게 좋은 중학교를 가야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교를 그렇죠. 가고 그게 막 아예 초등학교까지 거의 내려온. 그렇죠. 내려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명한 입시 네. 전문 학원을 보면은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습니다. 플랜을 쫙 깔아주죠. 네, 무슨 시험 이때 무슨 시험을 봐야 되고 무슨 스펙을 만들어 놓고 중학교 때 뭘 만들어 놓고 이거를 아예 쫙 거의 막 일생의 플랜을 학원에서 짜주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교육열에 의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삶의 어떤 안정성, 지속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네네. 교육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학령기 이후에 돈을 지급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지금 전 국민에 그 똑같이 이제 30만 원씩 주겠다고 영예는 지금 법안을 내놨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30만 원이라는 돈이 네.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돈이냐. 그 이제 금액 자체도 그럴 수 있고 저는 이제 액수 자체보다는 그런 겁니다. 100만 원 예를 들어 100만 원 학원비 매달 지출하는 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학원비로 돈을 네네. 못 내는 계층이 있다고 칩시다. 둘 사이의 격차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만큼의 어떤 그 배움의 기회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공간의 차이가 납니다. 네네.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 30만 원씩 다 주면 이쪽은 130만 원 되고 이쪽은 30만 원 되는데 똑같이 100만 원 격차는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미취학 시기라면은 사실 양육이라는 게 경쟁 구도가 아니잖아요. 조금 덜하죠. 많이 덜하죠. 거기도 이제 그 미취학 시기 또 교육열도 있긴 하지만은 그때부터 달리는 집들이 네. 있긴 한데 그런 것도 뭐 그래도 사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그건 사실 부모들 멘탈 관리 차원에서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특출난 재능을 일찌감치 발견해 가지고 그 재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 가진 어린이들이 아닌다 하면은 미취학 시기에 그렇게 집중시켜서 교육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뭐 저는 뭐 제 경험상으로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뭐 그 제껴놓고 어쨌든 이제 미취학 시기에는 극심한 경쟁 구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격차라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비용 단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애를 키우기 힘든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 학령기에 접어들면 이때부터 경쟁 구도란 말입니다. 경쟁의 격차를 좁히는 게 사실은 중요한 관건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돈을 줘버리면 경쟁의 격차는 좁아지지 않아요. 그 극단적으로 말하면 학원만 논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30만 원씩 뿌려버리면은 이게 이제 이런 거 비슷하게 볼 수 있죠.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네네 이렇게 뭐 25만 원씩 아니면 네. 뭐 100만 원씩 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막 제로마트가 막 커지고 그렇죠. 두꺼비 마트가 막 커지고 우리 동네 독거마트 엄청 논았지. 예.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뭐 메가스터디 이런 대형 학원이 아니더라도 네. 이제 고만고만한 뭐 두꺼비 학원이 막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30만 원씩 땡기는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생길 수도 있거든요. 뭐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제 학원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그쪽 업계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 얘기는 이건 이제 그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쟁 구도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격차를 좁히는 게
관건이 돼야 되는 거지. 똑같이 돈을 주는 걸로는 격차를 좁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격차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이게 예전에 EBS였나 하여튼 거기 다큐멘터리에서 봤었는데 네. 그런 민간 학원에서 가르치는 네네. 선생들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뻔하잖아. 자리는 다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 뭐 서울대 몇 자리, 뭐 연대 몇 자리, 뭐 고대 몇 자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향해서 다 달려가는데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는 서로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내가 하면은 꼭 여기는 아니라도 뭐 그다음 뭐 나은 네, 대학 네. 정도는 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 비용 지출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진짜 대학교 학비 등록금 못지않게 오히려 더 들어가는 거죠.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맞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만약에 못 들어가면 완전히 이건 손해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돈으로 따져보면은 그렇죠. 응?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그런데도 한단 말이에요. 네. 안 하면 못 버티니까. 안 하고서는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까. 다른 것보다. 근데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근데 월 30만 원? 월 30만 원 해가지고 연 360만 원? 택도 없죠. 그치 비용 자체로도 택도 없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지금 한 3번 말하는 것 같은데 격차를 좁힐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 돈은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하위층한테만 월 한 50만 원씩 준다고 칩시다. 네. 그럼 격차가 좁아지겠죠. 100대 50이 되니까 이 경우는 100만 원 쓰는 원래 기존에 100만 원 쓰던 계층이 있는데 빵원 쓰던 계층이 50만 원 쓰면 50만 원만큼의 격차는 줄어드는 건데 이게 아니잖아. 근데 50만 원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뭐 그만한 그러니까 정말 그 절반만큼의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 수가 있느냐. 뭐 이제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건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정량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라도 있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절반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집은 100만 원 쓰는데 내가 50만 원 쓰니까 그래도 네. 50만 원 정도 따라 붙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교육비로 지출되는 비용의 격차를 줄일 수는 있잖아요. 원래 100만 원 격차가 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5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냥 그 숫자 노름에 해당 그렇습니다.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은 네. 근데 최소한 그렇게라도 말할 명분이라도 서는데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거는 그 명분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대체 어쨌든 막 100만 원, 200만 원을 쓰면서 달려가는 저거를 쫓아가려고 마음 먹으면은 이거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그거 못 쫓아갑니다. 뭐 이제 물론 그렇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대체 이 30만 원 주는 거에 대체 이걸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용인류가 네. 말하고 싶은 거는 10만 원보다 우리는 10만 원보다 더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준다. 이 굉장히 허영 같은 이 타이틀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격차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내세우는 건 소득 재분배, 불평등 완화 이걸 내세우고 있는데 똑같은 돈을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지급하는 걸로는 그 차이는 절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없이 화폐 가치만 떨어뜨리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 없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뭐 이제 현금 지원 확대가 초저출생 극복 국가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제 뭐 유럽 케이스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케이스도 네. 아니고 거의 프랑스에 한정된. 뭐 지금 영현이 얘기한 건 이제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같은 나라들이 벨기에까지. 그렇다. 근데 이것도 이게 다 얘네들이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거든. 대체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물론 그것도 굉장히 다시 잠깐 반등했다는 것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한데 네. 어쨌든 많은 예산 지출을 통해서 잠깐 반등을 했었다가 지금 현재까지의 다수론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당은 지금 이제 아동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시리즈를 계속 내놓겠다. 그렇게 이제 엄포를 놨습니다. 민주당도 이미 막 달렸어요. 이 법안이 발의되는 같은 날에 네. 뭐 민주당에서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출생 기본소득, 네. 네, 출생 기본소득 3법을 발의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용해인 의원이 말한 이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안, 네, 그거를 똑같이 했어요. 이거 지금 이제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당론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동일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용해인이 지금 6월 17일 날 이걸 이제 발의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하나만 나왔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동일한 그렇죠. 동일한 개정 타이틀로 개정안이 6개가 나와 있어요, 무려. 그렇습니다. 나머지 5개는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한 거죠. 네,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고요. 내용도 다 똑같아. 하나만 다르고. 네, 딱 하나. 네. 박정희 대표 발의한 것만 내용이 조금 다르고 네. 나머지 5개 법안은 그러니까 용해인이 이제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서 네. 보면은 일단은 공통점 만 8세 미만이던 거를 만 18세 미만으로 네, 네. 올리고 그 다음에는 바뀌는 건 뭐냐? 금액만 이제 왔다 갔다 그렇죠. 합니다. 20만 원에서 월 20만 원이냐, 월 30만 원이냐, 뭐 25만 원이냐, 뭐 월 30에서 40만 원이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의 그 법안 발의에서 또 짚어보고 싶은 게 이거죠. 용인이 앞서서 이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들을 예로 들었어요. 벨기에. 네, 벨기에였나? 아무튼 예로 들었는데 이 나라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유럽 그 대체로 이제 유럽 선진 국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중부담 중복지. 그렇죠. 세율이 존나게 세죠. 세율이 높죠. 네. 네. 세율이 높습니다. 뭐 영국 같은 나라도 장난 아니죠. 세금 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세율도 세율이지만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네. 고소득자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네. 중산층까지 네. 모두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이 높은 국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면은 다들 세금을 빡세게 내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뭐 한 절반씩 최소 한 그렇죠. 절반씩 네. 뜯겨간다고 하니까 뜯어간다고 하죠. 이제 네. 뜯어가고 이제 그만큼 많이 국가에서 이제 복지로 많이 네, 돌려주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지금 뭐 용해인을 포함해가지고 민주당의 기본소득론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니면 그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뭐 우리나라 기본소득 학계도 있으니까 네네. 아니면 시민사회 전반이든 간에 어느 쪽도 지금까지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그 세입 구조는 어떻게, 그러니까 세금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 얘기를 던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세출 구조 개편이지. 세입 구조 개편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얘네들이. 네. 일단 얘네들의 입장은 일단 돈은 있다야. 그렇지, 돈은 있다. 네, 돈이 있는데 네. 이상한 데다 쓰고 있어서 기본소득을 안 하는 거다. 뭐 그러면서 얘네들 항상 그 좀 양아치스럽게 하는 거 있죠. GDP의 뭐 몇 %만 네. 걷어들이면 네. 충분히 기본소득 할 수 있다. 네. GDP 대비라는 말을 아주 우습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해버리면 사실 우습게 보이지. 숫자만 뜩 넣고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1년에 버는 돈이 얼만데 요거를 못 써.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말이 나는 1,900조, 거지. 2,000조 네. 정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 GDP라는 게 네. 거기서 뭐 10%만 해도 그렇지. 200조잖아. 그렇지. 200조만 해도 그러면은 월 한 30은 주겠네. 200조면은.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이제 600조도 되고 있잖아요. 넘어가는 수준. 그죠? 600조 근처에 갔네. 600조 넘었나? 600조 이제 본 예산 기준으로 600조 넘었죠. 그렇죠. 올해 처음 넘었을 거예요. 올해 예산이. 그동안은 이제 추경하면은 다들 이제 600조 한참 좀 넘었으니까. 넘어갔는데 네. 600조 이제 본 예산만으로 아마 넘었을 거고. 어쨌든 뭐 거기서 이렇게 떼서 쓰는 게 보통이 아니죠. 게다가 이 600조라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반드시 이제 우리 사회 기금을 유지해야 되는 네. 그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 잠깐 말씀드렸던 홍영기 부총리님의 그 글 내용에 따르면 이제 그건 재량 지출 영역이 아니고 의무지출 영역도 고정지출이죠,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지 사실상. 네. 그래서 이제 이 뭐 민주당 측에서 특히 아니면 용해인 측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세출 구조 조정하면 된다. 이건 이제 재량 지출 영역에서나 가능한 얘기라는 소리인데. 네, 맞습니다. 재량 지출 영역 부분이 그렇게 안 커요. 네.
이게 그래서 그 한창 코로나 기간 때 얘기가 됐을 때 연 30만 원도 힘들다고. 연 30만 원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네. 이제 대충 때려봐도 최소한 1년에 200조 이상 들어가는데 연 30만 원 주려면은 네. 그걸 어디서 빼와요 대체?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본소득도 네. 힘든 건데. 아, 연이 아니라 월 30이구나. 월 30이었나? 월 30이면 200조 들어간다. 월 30. 네. 네. 아마 월 30일 겁니다. 그러면. 네. 네. 월 30도 못 하는데 네. 무슨 뭐 월 100만 원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뭐 한 월 100만 원 하면 한 600조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네, 한 대략 3배 정도 되니까. 예. 600조 지금 현재 예산 규모인데. 그렇지. 우리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리 그냥 1년 예산 다 통으로 때려놓으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 중인 복지 다 때려 죽일 셈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지. 또 그건 아니다. 다 살리고 잠깐 같이 경쟁하다가 어. 그래서 더 유리한 쪽으로 기본소득으로 이제 다 변할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무슨 뭐 이게 뇌피셜이지. 그렇죠. 무슨 마르크스 공산주의 혁명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세입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니까 세입 구조를 개편한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네. 이런 식의 복지 시스템에서의 개편은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뻑하면 이제 유럽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얘네들이 뭐 스웨덴 같은 나라들 보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가지고 국가 이제 재건해야 될 수준으로 다시 리스타트해야 될 그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전 국민 합의를 이뤘단 말입니다. 중부담 중복지로 가자라고. 우리가 제한 게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세금 많이 내야 된다. 대신에 많이 내면 많이 내는 만큼 당신들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걸 국민적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이 스웨덴의 3인당이 네. 그거를 국민 대타협을 해냈죠. 그렇죠. 네. 그게 정치력이에요, 사실은. 네. 이 당시에 스웨덴 사람들은 뭐 세금으로 뜯기는 거 좋아했겠어? 근데 설득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했던 거네.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어떤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네. 거기에 이제 닿은 거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될 수 있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법도 없지만은 근데 일단은 이런 식의 주장을 하려면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거라는 네, 거죠. 그렇죠. 많이 그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중복지기 때문에 전제될 게 중부담이다. 그걸 국민들 앞에 던져놓고 뭐 당장에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은 거부감이 크시는 게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이건데 이 비전을 보시고 믿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국민을 설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진작부터 했어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기본소득 얘기한 지가 몇 년째잖아요. 아, 그렇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코로나 때부터 따져도 이미 4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본소득당도 마찬가지고 기본소득 시민사회에서 이제 기본소득 주장하는 쪽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중부담 중복지를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얘네들은 맨날 뭐 그냥 돈이 있다니까. 뭐 무슨 국가 1년 예산 중에 380조가 숨어 있다. 이거 뭐 구조 조정하면 된다. 이딴 개소리하고 있고 뭐.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의 뭐 임광현 의원이 네. 이 출생 기본소득 네. 3법을 내면서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아주 황당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 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대할 것.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대체로 언론들이 이걸 그냥 거의 다 받아 썼는데 네. 이 380조 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조선일보가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했더라고요. 2006년부터 저출생 그러니까 예산이 누적 예산 아니에요. 이거 1년 예산이 아니고 그동안 사용된 누적 예산 네.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아니면 네. 2023년까지 17년입니다. 네. 최소 17년 동안 380조가 사용된 거야. 근데 여기서 이게 전부 쓴 돈이 이렇지만 약간의 계속 뭐 그 제도가 있다가 사라지고 바뀌기도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다 사용되고 사라진 380조 원에서 뭘 조정하겠다는 거야. 이걸 마치 또 이제 매년 쓸 수 있는 매년 쓰고 있는 380조인 것처럼
호도를 하는 거죠. 말장난을 한 거죠. 이거 말하자면. GDP보다 더 나쁜 겁니다. 네. 이거. 정말 개새끼야 이거는. 이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수준인 거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또 그 개딸 같은 양반들은 안 따져보고 그렇죠. 마치 예산에서 네. 380조 조정하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 어디 가가지고 그러면 또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말로 쳐맞고 등신 취급 당하는 거야.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말로 때리는데 예. 안 아파. 걔네들은 안 아파. 그 사람들은. 정신승리 만렙이라 가지고 못 알아듣고 막. 저 새끼 거짓말하고 있네. 막 이런다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어떤 모임 자리다. 그래 버리면은 제3자가 보기엔 저 뭐하는 새끼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등신이 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바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아직까지도 정말로 이 정책에 관한 진정성이 있다면은 이 자기가 정치적 손해를 벗고 감수하고서라도 국민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부담으로 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막 올해 600조고 작년에 작년에 뭐 한 500 몇십 조였고 우리나라 예산이 뭐 그 전에 막 500조, 뭐 400조, 300조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네. 다 합치면 뭐 몇 경은 있겠다. 그것이 몇 경우는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용한 예산이 네. 진짜로 쓰레기야 이거는. 정말 보다 못해서 이런 쓰레기 짓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당신들이 말하는 어떤 기본소득론 같은 거에 대한 정말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이게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은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네. 그래서 중부담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던져놓고 중부담을 했을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중복지가 이거기 때문에 이 비전은 그러니까 그 비전을 굉장히 잘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해서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나 꺼내볼 수 있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뭐 월 30만 원씩 18세까지 주겠습니다. 이 정책 자체에도 큰 대체 이걸 얻을 수 있는 게 뭔지가 의심스러울 뿐더러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무책임하고 그 와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380조 같은 그런 야바이까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또 반드시 짚어야 하는 게 마치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은 만 8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밖에 못 주는데 우리는 연령도 더 넓히고 돈도 더 많이 준다. 월 30만 원을 준다. 네. 그러니까 딱 아동수당법 네. 하나만을 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말 너무 복잡하다고 짜증이 날 정도로 네. 이 제도가 많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만든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복지로에서 가서 그 사이트로 가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접근성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과연 복지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개인 인증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쭉 네. 서비스가 떠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개인 인증을 하면은 이 웹상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고 네. 네. 그런 이게 임신,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까지 받을 네. 수 있는 어떤 해당되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네. 그러니까 찾아지는 게 1870개 지금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차상위까지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네. 또는 이제 거기서 어떤 뭐 장애우라든가 그러니까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제 좀 더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빠지는 게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뭐 육아휴직 지원 서비스라든가 뭐 아이 돌봄, 그다음에 초등학교 돌봄,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네. 그다음에 이제 출산하고 나면 해산급여, 네. 뭐 그다음에 연장형 보육료 지원, 그러니까 네. 아이 이제 돌봄 맡겼을 때 이제 만약에 밤에도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집안이라서 이제 이걸 연장해야 된다. 뭐 이런 네. 보육료까지 지원하는 막 여성가족부, 교육부, 노동부, 네. 보건복지부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부처들이 관련이 돼 있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합쳐야지. 그렇지. 예. 단순히 월 10만 원 얘기를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법안의 취지에 그러니까 용인이 주장하는 취지에 네. 적합한 제도들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제껴놓고 그냥 단순히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네. 영유아한테 지급했던 10만 원을 확대 지급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화시켜 가지고 법안을 떠들어놓고 마치 이게 무슨 하나의 해소책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호도하는 짓이다. 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네. 뭐 전 국민을 준다, 뭐 네. 얼마를 주냐, 왜 선별을 하냐, 네. 보편 지원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예산이 전 국민 지원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백신 사와서 네. 백신 접종하고 그 다음에 뭐 마스크 같은 것도 이렇게 네. 뿌리는 것도 있고. 마스크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걸렸을 때 일주일 이제 네. 자가격리 해야 되면은 그 지원 그 지원금도 있었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장소도 이제 초반에는 네. 마련해 줬었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정말 많다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뭐 서민금융, 뭐 자영업자 금융 지원해주고 그런 것들도 다 그것도 다 예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25만 원밖에 안 했다, 뭐 10몇 조밖에 안 썼다, 뭐 이런 원래 뭐 20몇 조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냐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냥 그러니까 얘들이 무조건 현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현찰 얘기만. 현찰 얘기로만 하면서 우리는 더 줄 수 있다. 이게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스템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은 언젠가는 그렇게도 갈게요. 경찰 없애고 기본 뭐 방위비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한 100만 원씩 주면서 태권 도장을 다니든지 가스총을 한 10개를 사가지고 다니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렇지. 그런 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얘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근데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걸 하려면은 재원이 더 필요해요. 지속 가능하려면은 지속 가능한 재원이 있어야 돼요. 그건 결국은 세입 구조를 개편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수준으로 특히 중위소득자 이하계층들은 세부담이 막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보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보장해 주는 게 훨씬 많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까지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할 수밖에 그렇게 안 하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 소리 꺼내면은 표 떨어지고 욕바가지를 먹을 거라는 계산만 있으니까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용해는 국제거지 소리 들어도 할 말 없는 수준으로 쓰레기인 거고. 이거는 전 세계 기본소득 옹호하는 네. 기본소득론자들이 네. 하나같이 다 이래요. 네. 이게 우리나라 애들만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 쌍놈들이지 쌍놈들 진짜. 네. 뭐 이런 인간들이 아휴 21세기 돼가지고 원천지 창고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오죽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방송하기까지 만드냐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해인 법안의 이제 공동 발의자들을 한번 봅시다. 뭐 이제 다른 법들도 대부분 민주당 발로 발의가 됐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 뭐 국회의원 자체가 민주당 것들이 제일 많으니까. 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주르륵 있고 그다음에 조국 당연히 이제 조국이랑 정춘생은 누구야 모르겠다. 아무튼 네, 뭐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진보당의 윤정호, 전종덕, 정혜경 그리고 3인당의 한창민이 있고 새누리의 김종민 의원이 있습니다. 네. 참.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굳이 여기 끼워야 되냐. 김종민 의원은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제대로 따져보기는 했는지 의문스럽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해 보건데 네. 이거는 그냥 아동소득 이름만 얘네들이 네. 뭐 아동 기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아동 수당법 일부 개정안이고 그냥 이거를 금액 올린 거다. 네, 금액 올리고 네. 그 받는 나이 연령대를 더 그냥 확대한 것뿐이다. 근데 학령기에 30만 원 주는 게 다 똑같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앞으로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에서 어떤 복지 제도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복지 제도를 설파할 건지. 그렇습니다. 네. 이거 그냥 기본소득이에요. 안 맞거든요. 이게 네. 정확하게 이것도 그렇지. 요새는 이름이 바뀌었던데. 네. 옛날에는 이제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했고 얘네들이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최소 한 100만 원을 네. 모든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네. 뭐 금액을 좀 깎거나 뭐 조건부로 어떤 아니면은 시기 때나 뭐 그럴 때. 네. 예, 뭐 소득을 뭐 지금 약간 재원이 모자라니까 네. 상위 뭐 한 10%는 빼고 네. 뭐 네. 90%까지만 뭐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불안전한 네. 기본소득 형태를 얘네들이 이제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약간 또 말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왜 아동들만 대상으로 주냐. 그러니까 근데 약간의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동 기본소득. 그다음에 이제 뭐 청년 기본소득. 그다음에 뭐 노년 기본소득 나중에 이제 다 합쳐지면은 야 이제 완성판 기본소득이다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말 언어 도단인 거죠. 네, 그렇죠.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가 조건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범주형이라는 건 조건을 달아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안 다는 거로 갈 거다. 뭐 다는 거는 기본소득이 아닌 거죠. 사실은 무슨 수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충분히 얘네들 그 로드맵상으로 보면은 기본소득이라고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은 정확하게 기본소득을 타겟팅하고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위험한 저는 이 논의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네.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얘네들이 붙이던 말던 상관없이 예 정말 기본소득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가짜 기본소득이고 뭐라고 그렇죠. 해도 네. 하더라도 네. 얘네들이 정확하게 기본소득을 바라보고서 이 일을 해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슬슬 물들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잠식해 나가겠다 그런 의도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실제로 논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어그러집니다. 네. 네. 그냥 점점 이제 뭐 현금 얼마나 주냐. 네. 뭐 그 사이에 뭐 현물 지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라던가 그런 거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네. 예. 그 뭐 돌봄 서비스 이런 내용 아예 다 사라지고 네. 그냥 아이들한테 월 10만 원이냐 월 30만 원이냐 지금 이런 식의 그렇죠. 얘기로 그것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예, 변하고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냥.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김종민 의원은 이거를 그냥 공동 발의에. 예, 공동 발의를 하는 게 이게 정말 맞는 거냐. 네. 뭐 정치라는 거는 정말 뭐 주거니 받거니 뭐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래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김종민 의원 본인은 도대체 무슨 법안을 발의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무슨 법안을 발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뭐 세종시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세종시 뭐 그렇게 뭐 세종시를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100만 세종시를 이제 만들어 보겠다고 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법안들을 뭐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공약이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위해서라면 그러면 이런 거는 막 합의하고 공동 발의에 이름 올려도 되는 것인지. 세종시가 이건 세종시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지금 띠걱댈 상황인데. 예, 정말 진지하게 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이거 빠져도 되거든. 빠져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최상병 특검법 이런 거는 같이 협력해가지고 뭐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죠. 명분이 있고 정당성이 있고, 있으니까. 예, 정당성이 있는데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네. 뭐 김종민 의원 발의 한 명 안 들어가면은 관계 없어요. 공동 발의자인데 이건 자기 이름 올리는 거죠. 사실은 도와주는 그러니까. 게 이거 발의 10명인가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명 훨씬 넘거든 지금. 아유 진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네. 지금 몇 주 전에 저희가 이제 당내 몇 분들이 이제 기본소득 말씀하셔가지고 기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이건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망이 아니라 저는 짜증 납니다. 네.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왜 이따위 짓을 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 당의 공동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말이에요. 네. 정말 답답합니다. 뭐 이제 마지막으로 농담 삼아 용해인을 한번 농담 비슷하게 한번 까보자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소득 재분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네. 그래서 상류층한테 걷어가지고 하류층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용해인이 지금 영유아 수당법 개정 이거를 발의를 하면서 근거로 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저소득층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심하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국경제연구원 네. 뭐 연구 논문에 나온 거라고 하죠. 네, 그러면 저 소득 재분배 취지에 맞춰 보면은 저출산 저소득층일수록 출산율 낮아지는 게 왜 문제지?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바꿔 말하면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덜 낮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몇 년도 쭉 지나면은 고소득층만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네네. 그러면 돈 거둘 수 있는 고소득층은 늘고
분배해야 될 저소득층 주는데 이상적인 구조가 되는 인구 구조가 되는 거 아니야? 용현 말대로면 그럼 이 흐름을 막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한국경제연구원 얘네들이 그러니까 옛날 자유경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경련 산하 그 한국경제연구원인데. 그럼 일반적으로 그쪽에서 그쪽 까라들은 신뢰 못하는 기관이잖아. 신뢰 절대 안 하죠. 평소에 네. 절대 안 하고 정말 나쁜 놈 보듯 하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약간은 이 연구 보고서를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냐면은 그 저소득층일수록 이제 출산율이 낮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저소득층이 대체로 좀 고연령층이 많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도 맞죠. 그 예전에도 저희가 짚은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학력 그 연령대일수록 뭐 저학력 저소득이 많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출산에 관여하실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죠 분명히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엄밀하게 제대로 이 연구에서 구분을 했는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뭐 이제 그건 이제 다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이 출산율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이제 미리 예고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야지 또 다음 주에 이제 이걸 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출산율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인데 그때 한번 이제 좀 짚어보기로 하고 아무튼 이제 김종민 의원 이름이 여기 딱 있어가지고 이 새벽에 정리하다가 많이 좀 빡이 쳤습니다 저는. 참 어쨌든 재원 얘기 없는 이런 기본소득 타령은 언제나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지금 이제 이재명이 지나가고 난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9일 날 이제 올라온 경인일보 기사를 하나를 봅시다. 제목이 이제 이재명 재난 기본소득 부메랑 세수저력 경기도 곳간 비승승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 6월 19일 날 경기도에서 이제 발표를 한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20년, 21년 전도민 지급 1, 2차 재난 기본소득의 재원인 지역개발기금 차연금 1조 5,043억 원을 올해부터 분할 상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아마 이재명이 짜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재난 기본소득 기사 그대로 따놓고 좀 짠다는데 그대로 읽읍시다. 1차 재난 기본소득 상환 원금이 6,788억 원입니다. 이걸 이제 올해부터 28년까지 상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1,357억 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는 그 상환 원금이 8,255억 원이에요. 요거는 내년부터 29년까지 또 매년 1,651억 원을 상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1,357억 원만 하면 되지만은 내년부터 28년까지 4년 동안 이제 겹치니까 매년 3,008억 원, 그러니까 한 3,000억 원 정도를 매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경기도 세수가 계속 지금 감소 추세에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세수가. 지금 이제 뭐 감소한 상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정부도 그렇죠. 정부 세수도 그러니까. 세수가 그런데 경기도라고 뭐 용 빼는 재주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 이제 다 그 있는 여러 기업들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나오는 세금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관련 세금들일 텐데. 그 이제 지방세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크게 비율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라고 해요. 부동산 취득세. 이게 60% 정도라고 합니다. 전체 세수에서. 60%나. 그런데 추세를 보면은 2022년에는 2조 3,835억 원이 거쳤어요. 경기도에서.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2조 3천억 원이 이게 이제 1분기 비율입니다. 매년 1분기. 그러니까 분기에. 2022년에 1분기에 이제 2조 3,835억 원이 거쳤어요. 근데 작년 1분기 때는 1조 9,874억 원 거쳤고 올해는 1조 8,652억 원이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사이에 굉장히 가팔랐고 올해는 그보다는 좀 덜 가파르긴 하지만은 확 줄었어요. 지금 앞자리가 바뀌었잖아. 2022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 취득세 세수가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경기도 지금 올해 그 예산 짜는 거 있잖아요. 예산 짜는 것도 지금 못 맞추는 수준까지 왔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경기도 지금. 똑같네. 정부랑 똑같네.
근데 돈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매년 지금 이제 올해는 1조 3천억 원, 1,300억 원 정도. 사실 뭐 이거는 이제 갚는다는 표현은 엄밀하게 보면은 이제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다른 데서 땡겼었기 때문에 다시 채워놔야 되는 거죠. 채워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올해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차환하려고 해요. 차환. 그 지역 개발 기금에서 또 돈을 빌리는 거야. 그렇죠, 또 그렇죠. 돈 빌려가지고 일단 먼저 빌린 거를 떼어놓고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면 이자만 쌓이거든. 이자대로 계속 쌓이니까 차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당연한 겁니다. 네. 네. 이게 지금 그 이재명이 그렇게 그 2년 동안 전국민 지급 지랄해가지고 나온 결론이에요. 결론.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이 지방채 발행한다고 해도 뭐 팔릴 수가 없거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오늘 이제 원래 이 마지막에 저희가 한번 다뤄보려고 했던 것 중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어디 갔어? 그 이재명 멘토 이한주 인터뷰. 아, 네네. 이한주 인터뷰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이제 이 기본 시리즈도 있잖아. 네. 그걸 처음에 이제 이재명이 경기도지 성남시장 시절에 이한주가 처음 제안을 해가지고 그 뭐 지역 상품권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기본소득 비슷한 정책들을 실행을 했는데 당시에 최초에는 반대가 심했지만은 특히 지역 상품권 정책 같은 경우에 그랬다고 하는데 반대가 심했는데 막상 실행해 보니까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이제 이어서 지역 상품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에 그 지자체장 관점으로만 보면은 이게 유효할 수 있어요. 지역 상권 살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은 지자체장이 아니잖아. 얘 지금 대통령 하려고 지금 몇 년째 드릉대는 인간이잖아요. 네네. 지자체장과 그 대통령의 차이가 뭐냐면은 지자체장은 지역 간의 경쟁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성남시장이면 성남시만 잘 되면 되는 거잖아. 인접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전국의 균형 발전을 도모를 해야 되는 거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시켜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 특히 지역 상품권이나 이거 지금 이 재난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경기도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특히나 2차 때. 네. 그러니까 1차 때는 이제 그 지자체가 한 10%인가 매칭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뭐 80%인가 90%를 이제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거고. 근데 2차 때는 정부에서 상위 88 그러니까 하위 88%. 그렇죠. 90% 조금 안 되게. 네네. 그렇게 지원하기로 하니까는 경기도에서 12% 내가 채운다. 네. 그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차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지역만 보면 되는 거지만은 대통령 되려는 사람은 전체를 봐야 된다. 국가 전체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국가 전체에서 어떤 지역 간의 격차를 없애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치단체장 시절에 했던 정책을 가지고 그걸 확장시켜가지고 국가 단위로 적용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진짜로 멍청한 생각인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지역 상품권 정책입니다. 네. 재난기금 작살 내놨죠. 하여튼 그래서 이재명 지금 그 경기도에 남은 재원 없어요. 다 끌고 썼거든 이때. 네. 끌고 쓰고 모자라가지고 지역 개발 기금까지 그러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민주당 뭐 박정현이라는 이 의원이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안이라고 하면서 네. 지역 화폐의 지역 상품권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겠다고. 아니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거를 지원할 정도면은 이게 왜 지역 상품권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 법안은 뭐냐면은 지자체장이 우리 내년에 지역 상품권 예산을 얼마를 쓸 거니까 지역 상품권 지원 예산을 얼마를 쓸 거니까 라고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넣으면 행안부는 그걸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정부 예산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안이. 그러니까 엄청 웃긴 겁니다. 이거는 진짜 윤석열 말이 맞는 게 윤석열 정부의 얘기가 맞는 게 교부금을 내려줄 테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라. 알아서 그래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고 싶으면 니네들이 해라. 그렇죠. 교부금으로 내려줄게. 근데 일괄적으로 니네가 발행하겠다고 하는 거를 국비 지원을 못 하겠다. 지역 사랑 상품권이니까 지역에서 알아서 하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할인율 차이로 인해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인접 지역 간의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네네. 그러면 국가 단위에서 그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은 이것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의 상품권. 오늘의 상품권입니다. 네. 오늘의 상품권 하나 통합시켜 가지고
그 소상공인들한테 똑같은 할인율로 전국적으로 때려버리면은 전국 어디에서나 쓸 수 있고 이거는 사면은 그다음에 뭐 할인율도 어느 정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 국가 단위의 상품권이 있는데 뭐터로 지역별로 따로따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역 판단 알아서 하고 그렇죠. 지역 자치 지방 자치제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거는 이를테면 이제 그 애초에 원래 취지, 지역 상품권의 원래 취지, 인구 소멸 지역의 인구 소멸 지역의 인구 소멸도를 막는다든지, 그 소멸도를 완화시킨다든지, 혹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그런 목적에서 쓰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이 인구 소멸 지역이요? 그렇지, 아니지. 경기도가 인구 소멸 지역이요? 아니지. 성남이 인구 소멸 지역. 그러니까 이거 원래 저 전북 뭐 임실 그런 데서 했던 거라고. 그렇죠. 진짜 그 인구 적은 저 남부지방 이렇게 뭐 군단위 이런 데서 처음 이제 시작하던 거란 말이죠. 이거는 정말 중앙 정부에서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지원금을 교부해야 한다면은 진짜로 그 인구 소멸 지역들한테 한 할인율 한 40%씩 때리게 팍팍 쏘아주면 그런 건 유의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근데 막 인천이나 경기도가 막 1조가 넘게 막 그 지역 상품권 발행한다고 거기다가 몇 천억씩 중앙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진짜로.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정말로 정신 제대로 박힌 인간이라면 만약에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 지역 상품권 발행해가지고 지역 상권에 어느 정도 부흥을 가져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했을 때는 지역 상품권이 아니라 오늘의 상품권을 똑같은 식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오늘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키워가지고 전국적으로 뿌리겠다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아직도 지역 상품권 타령을 하고 있다고. 완전 지역 불균형의 그 자체인데 이거는 할인율이 지역 지자체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짜증나는 거는 이한주 교수가 가천대 이한주 교수죠. 이 사람이 2017년에 문재인 정부 그때 인수위원회는 아니고 어쨌든 인수위원회 비슷한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수인계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인수위원회 비슷한 거 만들긴 했어요. 그 100대 국정과제. 이 인간이 그때 분과위원장이었어. 이한주가 되게 소분과. 소분과라서 뭐 영향력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한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부의 국정 일원이었다는 게 진짜 짜증나는. 그때는 그것도 진표살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랬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덜 어지럽혔죠. 그러니까 어지럽힐 수가 없었는데 이 양반 그리고 얼마나 웃깁니까? 그 지난 대선 때 그 부동산 갭투자한 거 논란 되니까는 옷 벗고 나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갑자기 멱살 잡혀가서 끌려와가지고. 하지만 민주연구원장이잖아 지금도. 아 지금은 그렇지 민주연구원장이지. 민주연구원장인가? 지금 민주연구원장이더라고. 아마 이상한 보고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입맛에 맞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거는 이 지역 상품권 무슨 지원금을 이런 식으로 강제화 시킨다는 거는 진짜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밀어붙이는 것도 하나는 그냥 이재명 충성 입법이잖아. 이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좌파 진영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뭐 일종의 뭐 짬짬이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코너에 얼마나 좋은 일 시키려고 이걸 이따위로까지 하는지. 뭐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 씨 참 국회 22대 국회 1호 자기 1호 법안이라고 낸 게 이거예요. 개딸들이 이쁨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국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아주 대국적으로 멍청한.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 재앙급으로 멍청한 거죠. 자 이제 민주당은 그래서 이제 결국 이재명 일극 체제로 굳어지려고 해요. 지금 이제 관련해서 그 전당대회 관련해서 법안 다 고쳐놨고 이재명은 다시 당대표 연임해가지고 그래서 쭉 갈 수 있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놨고 출마를 해야 되니까는 이제 임기를 다 안 채우고 중간에 이제 사퇴를 한다 그러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6월 19일 날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제 대구시당 위원장 강민구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다. 그리고 정청래 옆에 앉아서 이재명 시대다 이런 소리를 했고 이날 이게 이제 논란이 되잖아 당연히 이 기사에도 났잖아. 그러니까 강민구가 이날 SNS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최고위에서 한 발언이 전국 뉴스로 떠들썩합니다. 국민의힘마저 가세했습니다. 핸델의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것,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것을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하느냐며 반문하는 격입니다.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의입니다. 아니 이게 뭐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언제부터 깊은 인사가 됐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영남 남인이 제가 이제 영남 남인이 뭔가요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뭐 당파 싸움에서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네. 서인 중에서 남인이던가 하여튼 그 중에서도 이제 영남 남인들은 이제 아예 중앙 정치로 안 나가고 그러니까 관직을 받지를 않고 동네에서 고장고장하게 앉아가지고 유림 생활만 하시던 분들을 영남 남인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러고 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조선 시대에도 그거 도저히 임금 보기 짜증 나가지고 그냥 안 가고 만다 이랬던 사람이 옥큐 임금인데. 근데 뭐 이재명 아버지 이거랑 뭔 상관입니까? 이런 소리를 하니까 또 서승만이 이제 SNS에 뭐가 문제냐고 이런 소리도 했고 그리고 또 전현희는 또 YTN 라디오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뭐 이재명이 현재로서 민주당의 유일한 구심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 이런 소리를 했을 것이다. 문제 안 된다. 근데 국힘이 정쟁으로 이거를 정쟁거리로 끌어들인 게 한심하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쟁이 아니죠. 그냥 니네 멍청하다고. 상식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이건 그리고 이게 무슨 정쟁이야. 네 아버지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기다는 건데. 더럽고. 그렇죠. 이거는 보통 참 안타깝지만 공산주의에서나 그것도 특히 동아시아 그러니까 스탈린 보고 아버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소련 때, 소비에트 때. 우린 북한이 제일 익숙하잖아. 북한하고 그다음에 모택동이지. 그렇지. 마오쩌둥도 그렇고. 예. 동아시아 모택동 시진핑. 약간 좀 동아시아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이상한 독재를 향한 유교. 아니 얘네들 이 좌파들은 좌파 농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난 좌파 별로 싫어하지도 않는데 이런 한심한 좌파는 정말 까고 싶은데 맨날 툭하면은 뭐 봉건주의의 봉건 체제의 구습이니 막 이런 식으로 다 깨부시고 잘못하다가 뭐 당 대표한테 아버지라 그러는 건 이거는 뭐 어디서 어느 개족보에서 온 겁니까? 뭐 그리고 핸델이 음악이 어머니 어쩌고 그러는데 나에게 음악의 신은 지미 핸드릭스지 핸델 따위가 아니야. 우리 핸델 형은 뉴턴이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던 주식에 성공한 그렇지 맞지 주식 투자로 좀 쏠쏠하게 진짜 발끝에서 사가지고 머리 끝에서 판 그리고 반대의 길을 걸은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는 논란은 왜 그 어디에서도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데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핸델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표현이 없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본 애들이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니까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그 일본 평론가들의 이상한 그 짓거리가 문제가 된 거지. 별로 그런 표현도 안 쓴다. 그렇죠. 하지만 음악의 신은 지미 핸드릭스입니다. 기타의 신이지. 지미 핸드릭스입니다. 음악의 신은 모르겠습니다. 음악의 신입니다. 저한테는. 자 이제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소리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21일 박주민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 이제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이재명한테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이거 별로 이재명한테 도움 안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박주민이 듣기로는 사석에서 이재명이 이 양반 불러다가 깠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재명을 지키는 박주민이군요. 그렇죠. 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남인순도 또 이날 이제 KBS 라디오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맥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은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뭐 또 그 지역의 문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국민 정서상 공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나마 상식적인 얘기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공허하다.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내가 이재명이면 당장 그런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했을 거야. 이건 대놓고 무안을 줘야 되는 얘기거든. 왜냐하면 이 수준은 이거 국민들한테 다 알려주는 얘기인데 이걸 사석에서 얘기했다? 믿을 수 없지.
쪽팔리죠, 진짜. 예. 자, 그래서 오늘도 결국 이 기본소득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준비한 내용을 한 반 정도밖에 못 풀었어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네. 아까 이거 30분으로 끝날 거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걸 우리의 어떤 그 아니에요. 근데 준비해온 거를 거의 다 섞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뒤에 있는 거야 그렇게 그렇죠. 큰 뭐 영향가 없는 의미가 이한주의 없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영리는 기본소득이긴 합니다. 그거를 다 땡겨 와서 이 기본소득에다 다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좀 저출생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좀 여기서 좀 뭔가 통찰도 필요하고 네, 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어떻게 좀 제시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 당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어쩌면 제일 중요한 과제일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저출생 이야기를 하는 걸 예고를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